우리가 전문 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이건 뭐 얘기 안 해도 아는 거죠. 그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이렇게 법에서 규정을 해놓은 이유가 뭘까요? 분쟁이 생겼을 경우,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러한 부분과 관련된 부분에서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근거로서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래서 뭐 신의 성실의 원칙 뭐 이런 거 했었죠. 예. 그래서 신의 성실로서 공정한 중개 의무, 그다음에 품위 위주 의무, 업무상 비밀 누설 금지 의무 이렇게 있는데요. 그다음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선관 의무 네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체크하고 넘어갈 거는 뭐 신의 성실로서 어쩌고 저쩌고 다 맞죠. 근데 중개 보조원 같은 경우는 그죠? 2번에 품위 유지 보실게요. 17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기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그죠? 전문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전문인으로서 전문 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는데 중개보조원 같은 경우는 어때요? 중개 관련 업무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품위 유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넘기시고 업무상 비밀 누설 금지 의무 이거는 뭐 공인중개사뿐만 아니죠. 그죠? 지금 여러분들 다 사회 일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업무상 알게 된 거를 사사로이 쓰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죠? 특히 개인정보 같은 거에 좀 심합니다. 계약서를 쓰게 되면 매도인, 매수인 그리고 또 누가 하나 가져요? 공인중개사 하나 갔죠? 개업공인중개사 하나 갔습니다. 계약서 3장을 쓰게 돼 있어요. 그럼 계약서에 개인정보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죠? 거기 다 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사용한다는 동의서까지도 요즘은 받아요. 하도 심해서 그죠?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사이드로 뭘 하나 또 줘요. 여기 사인하세요. 아래 위에 사인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그 받은 개인정보를 계약서에 우리가 작성을 하겠습니다. 하고 라는 동의서를 받거든요. 근데 그 동의서를 받을 정도로 개인정보를 수집을 하게 되는데 그 개인정보를 그죠? 개인적인 용도로 쓰면 안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업무상이란 말에 동그라미를 한번 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그죠? 업무상 비밀 누설 금지 의무라 양갈로 3번에 보시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의 하나이므로 업무와 상관없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사연 때문에 내가 증인으로 출석하게 될 수 있겠죠. 그죠?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증인으로 출석해서 어떤 사람의 개인정보를 원해라 이런 건 아니겠지. 그죠? 근데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알게 된 개인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의뢰인이 이런 부분이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아니면 당연히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증언을 할 경우에는 증언의 의무가 비밀 누설 금지 의무보다 우선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민소법이나 형소법에 의해서 증인으로 증언을 하게 된 경우에도 증언 의무가 비밀 누설 금지 의무보다 우선한다. 그래서 이러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해서 누설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1년에 1천만 원. 그죠? 근데 반의사 불벌죄라는 말이 나오네요. 반의사 불벌죄는 뭐예요? 아직 안 배우셨죠? 예. 뭐 따져보면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그죠? 의사가 뭐예요? 나의 의사잖아요. 의사의 반하에서는 벌을 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처벌을 당사자가 원치 않을 경우에는 처벌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무슨 말이 있기 전에는 그 사람은 처벌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응? 당사자가 저 사람은 벌 주지 마세요. 이 얘기를 하기 전까지는 무조건 업무상 비밀 누설을 하면 처벌을 받겠죠? 그죠? 그럼 반대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가만히 있으면 처벌을 안 받는데 신고를 하면 처벌을 받는다. 이런 것도 있을까요?
지금은 뭐예요? 무조건 업무상 비밀 누설을 했다라는 게 알려지면 어떻게 돼요? 처벌을 받게 되겠죠. 그죠? 근데 당사자가 저 사람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내가 봤을 땐 큰 나에게 피해가 없으니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면 어떻다는 얘기예요? 처벌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근데 만약에 가만히 있으면 처벌을 안 받지만 무조건 신고를 하고 내가 처벌을 원해야지만 받는 벌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친구집입니다. 네. 다 아시죠? 모르는 척 하지 마시고. 그래서 반의사 불벌죄하고 친고죄는 같이 다닙니다. 그 다음에 선관주의 의무 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해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와 신의 성실로서 매도 등 처분을 하려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지 여부를 부동산 등기부와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조사 확인할 의무가 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요. 그죠? 지금 얘기는 끝에 뭐 이상한 말 붙은 거 보니까 판례겠죠? 그죠? 판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명시가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윤리에 대한 부분은요. 그냥 읽어보면 특별하게 뭐 걸리거나 이런 건 없죠. 그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이 정도 말 정도만 입에 붙으시면 되겠고요. 특별한 내용은 없지만 중요한 거는 문제에 나오면 한 줄 정도 예문에 하나 정도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의 문제로 나오기 힘들어요. 그죠? 하나의 문제로 나오긴 힘들지만 다음 중 맞는 것은 틀리는 것은 이런 문제로 예문 하나 정도는 나올 수 있다. 넘기셔서 177페이지 금지행위입니다. 예, 금지행위. 금지행위는 이제 좀 중요하죠. 예, 요거는 2절 금지행위 177페이지에 보면 그 타이틀 있죠? 걷다가 별표를 좀 쳐놓으셔요. 예, 그래서 33조 금지행위 말이 좀 어려워 풀어놓으니까 어렵죠.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어불하느니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에? 매매를 어불하니까 3조에 대한 3조는 뭐예요? 중개대상물이죠. 예,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부동산이잖아. 부동산. 그죠? 에? 다 명절을 지나고 나서 명절을 지나시고 나서 차분해들 지셨어. 아니 오늘 새로 오신 분이 몇 분 계셔서 그런가? 이미지 관리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예. 금주행위 부동산이에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그죠? 부동산에 대한 뭐예요? 매매업. 매매업은 뭐예요? 에? 말이 어려운 게 아니죠? 매매를 업으라는 거잖아요. 매매를 업으라니까 어떻게 돼요? 사고 파는 거죠? 맞아요? 중고차는 사고 파는 거예요? 중개를 하는 거예요? 딜러가 차를 잡아오죠? 그러면 그거는 산 거죠? 그걸 손님한테 팔아. 그건 뭐예요? 매매업이지. 근데 딜러가 너 차 있어? 나한테 위탁을 받았어요. 나한테 이자는 안 했어. 그죠? 근데 새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 와서 중간에서 쏙닥쏙닥 알선해서 팔게 했어. 이건 뭐예요? 중개죠.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매매예요? 중개예요? 우린 중개지. 부동산을 다 사진 않잖아. 맞죠? 근데 샀다 팔았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매업이 되는 건데 왜 매매업을 지금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금지행위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거요. 헷갈리시는 게 뭐냐면 업자가 붙으니까 우리 나오는 14조에 뭐가 있어요? 겸업 제한 있죠. 겸업 제한. 그죠? 얘랑 좀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도 업자가 나오잖아. 근데 겸업은 기본적으로 누구예요? 법인이죠. 그죠? 개인은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규정된 건 뭐예요? 뭐뭐뭐만 해라야. 그죠? 뭐뭐뭐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었어. 그죠? 이거는 금지 행위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지 겸업이 제한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이건 하지 말라라는 뜻이고 겸업 제한에 나오는 거는 겸업은 그거만 해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걔는 뭐예요? 법인에만 한정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개인으로 쫓아온다면 개인은 겸업 제한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예 없죠. 그죠? 아예 없고 우리가 사무실 차려놓고 한쪽에 공인중개사, 한쪽에 편의점 된다 했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된다 그랬죠. 그죠? 되는 상황인데 지금은 뭐예요? 편의점을 차린 건 아니지만 그죠? 사무실은 그냥 이렇게 하나일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중개업도 하고 매매업도 한다. 이러면 어떻게 된다?
겸업이라는 개념은 없은 거예요. 금지행위 하지 말라라는 걸로 걸린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여기서 업이라고 했던 이유는 뭘까요? 계속 반복적. 업자가 붙으면 뭐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팔아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되겠지요. 그죠? 하지만 뭘 하지 말아야 돼요? 직거래는 하면 안 되겠지. 또 밑에 나오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업은 하지 말아라. 그죠? 샀다 팔았다 계속 하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우리 공인중개사는 앞전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때요? 전문 직업인입니다. 전문 직업인이라는 게 뭐예요? 부동산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시장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맞아요? 몇 번 말씀드렸죠? 그러면 시세가 7억인데 의뢰인이 와가지고 이거 5억만 받아주세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아 그래요? 고마워요. 내가 살게. 그리고 6억에만 팔아도 1억은 그냥 남죠. 맞아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없나요? 내가 공부한 만큼 보상을 받는 건가? 아니죠. 그죠? 우리가 자격증을 따고 공인중개사법을 배우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법에 1조에 딱 나옵니다.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 딱 나와요. 네.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돼? 교란이 되겠죠. 나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러면. 중고차 시장도 조금 애매한 게 뭐예요? 우리가 직접 딜러한테 팔 때하고 내가 직거래하는 거 가격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죠? 직거래하면 좀 더 받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귀찮은 상황이니까 딜러한테 넘긴다든지 신차 샀을 때 그냥 그죠? 신차 영업사원한테 그냥 넘기고 싸게 넘기고 말잖아요. 기분 좋으니까 새 차 사서. 그죠? 그런 거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지만 부동산 같은 얘기가 좀 다르다는 얘기죠. 공인중개사들이 매매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부동산 시장에 교란이 올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땐. 근데 공인중개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때요? 매매업을 해야 돈을 벌어.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뜨거운 관점입니다. 공인중개사 협회 쪽이나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쪽에서는 어때요? 매매업을 허락해 주소서 이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매매업은 지금 현재까지는 뭐예요? 금지라 금지. 아니요 상관없습니다. 배우자는 네 명이 보통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죠? 요게 본인 나고 그죠? 여기가 배우자잖아요. 그죠? 배우자 거를 중개하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따져보면 어때요? 그놈이 그놈이죠? 그죠? 그놈이 그놈인데 문제가 되죠. 하지만 매매업을 하지 말라 그랬지 임대업을 하지 말라 그랬나요? 임대업은 하도 되겠죠. 그거는 참고로 하셔야 돼. 매매가 금지되어 있는 것이 임대는 가능하다. 아시겠죠? 하지만 또 뭐라 안 되겠어요? 직거래는 안 돼. 직거래는 안 되는 거야 또. 그것도 이제 나와요. 자, 어찌됐건 매매업은 안 되고 임대업은 가능하다까지 정리를 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가장 중개를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시스템이 제가 공동중개를 해라 라는 말을 했었어요. 그죠? 공동중개가 뭐예요? 한 명 더 출연하는 거라 그랬죠? 그죠? 공인중개사 한 명 더 출연을 하는 거야. 이런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니까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요 라인이 없어지는 거죠? 요렇게 돌아갑니다. 그죠?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얘가 자격이 없는 C가 아니고 D야. 같은 C여야 되는데 D잖아요. D는 뭐가 되겠어요? 무등록. 그죠? 무등록은 뭐예요? 자격증이 있을 수도 있죠? 자격증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 무등록이란 얘기는 등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등록이 없으니까 자격증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하지만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누구로 한정짓고 있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그죠? 등록관청에 등록을 한 자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중개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물론 소속공인중개사 가능하지만
그러면 무등록 중개업자와 공동중개를 하면 그죠? 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가 무등록과 같이 일을 한 거죠. 그죠? 그러면 한 명이 공인중개사니까 문제가 없을까요? 한 명이 공인중개사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공인중개사법의 큰 틀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 무등록을 없애려고 엄청 노력을 하죠. 그죠? 그러면 물론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걸 C가 다 맡아서 한다 치자고요. 한다 치더라도 무등록 중개업자가 판을 치겠죠? 그렇지 않아요? 저 왜 공부를 해? 그냥 아는 공인중개사 있으면 뭔 일 있을 때마다 같이 하세요. 그냥. 그렇지 않아? 불러만 와. 이렇게. 불러만 와. 사인만 해달라고. 그럼 되겠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무등록과 거래할 경우. 아시겠죠? 말은 좀 길지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그죠? 무등록 중개업자를 끌어들인 거예요. 무등록 중개업자와 거래를 했다라는 거죠. 세 번째 뭐예요? 사례, 징역, 그 밖에 어떤 명목으로도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그죠? 뭐라 그러죠? 요거는 초과 보수. 그죠? 초과 보수. 초과 보수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예요? 항상 법정 한도가 있다. 그죠? 법정 한도가 얼마예요? 0.9%. 그죠? 요거 넘어서 받지 말라라는 얘기죠? 맞죠? 넘어서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정답입니다. 네. 토해내셔야 돼요. 넘은 만큼 토해내셔야 돼. 근데 요거와 관련된 거 우리가 순가중개계약 기억나시나요 혹시? 순가중개계약은 뭐라 했어요? 순수한 가격 나 얼마만 받아주세요 이랬죠? 그럼 그 이상으로 받으면 어떻게 돼요? 초과로 걸리죠? 금지행위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가중개계약을 맺었을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자체는 불법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죠? 얘는 합법이에요. 합법이야. 괜찮아. 괜찮지만 초과해서 수수료를 받으면 안 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실비도 나오죠? 초과 보수에는 실비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 실비는 뭐예요? 뭐 등기부등본을 띈다든지, 그죠? 물건이 멀리 있어요. 난 세종에 있는데 저기 제주도에 있는 물건 팔아달래. 그럼 어떻게? 제주도 갔다 와야 되겠죠? 뭐 항공료, 체재비가 있잖아요. 그죠? 체재비 이런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실비를 초과하여예요. 그죠? 그럼 실비의 한도는 어떨까요? 실제 쓴 금액만큼이에요. 아시겠죠? 비행기 타고 갔다는데 나 비즈니스에 아니면 퍼스트 클래스로 제주도를 갔다 왔대. 제주도 가는데 1등석이 있나요? 비즈니스는 있는 것 같은데 1등석은 없지 않나요? 그죠? 없는 것 같아. 아니 타보셨나요? 비즈니스도 못 타봐가지고. 그죠? 일반적으로 10만원, 20만원이면 갔다 오는 걸 100만원 청구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중개 보수는 0.9%를 넘지 말라 했으니까 그래? 그러면 중개 보수 말고 실비를 왕창 청구해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대해서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인의 판단을 그치는 행위. 이거 말을 멋있게 써놨잖아요. 그죠? 한마디로 뭐예요? 응? 한마디로 중개 사기죠? 그죠? 그지 않아요? 제가 언젠가 한번 엄청 욕했던 기획부동산을 욕했잖아요. 그죠? 그죠? 산 잘라서 파는 거 참 힘든 건데 그거 열심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거기 대부분 하시는 게 문제가 뭐예요? 거기가 진실되게 리조트가 들어오고 진실되게 놀이동산이 들어오고 이러면 어떻다 그랬어요? 괜찮다 했죠? 그죠? 근데 거기에 걸리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들어온다, 개발을 한다. 이거에 대한 부분이 좀 거짓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죠? 실제로 그 동네가 개발되면 거기 땅값 오르겠어요? 안 오르죠? 오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더 걸리는 게 뭐예요? 시세가 10,000원 밖에 안 하는 산을, 그죠? 20만 원에 파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그 시스템 자체는 나쁘지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저거 있죠? 다단계도 엄연한 영업 판매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다단계를 하면 중간 유통 마진이 없애고 직접 파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물건값이 싸거나, 그죠? 그런 메리트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없더라. 그죠? 그리고 회원들,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들에게 그거를 팔아야 되는데 대부분 어때요? 팔러 다니는 사람들이 엄청 사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물건도 그닥 좋지가 않고 장판 옛날에 유행하는 게 뭐 장판 팔러 다니 막 이러잖아요. 장판 10만 원이면 사는 걸 100만 원에 팔고 있으니 되겠냐고요. 그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좋은 상황, 좋은 정보를 가지고 그죠? 산이 30억짜리인데 이거를 내가 한 40억 정도에 팔았다고 치자고요. 다 잘라서. 근데 거기가 나중에 보상받으면 50억을 받고 60억을 받을 수 있다 치면 괜찮은 거죠. 잘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얘기하는 대로 지분 넣고선 투자하는 거 되니까 내가 제 땅이 어디예요? 쫙 보이죠? 저기 소나무 쫙 있는 거 소나무 옆에로 한 100평 정도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그죠? 아무도 행위를 못 하니까. 처음 들으시죠? 산을 뭐 이렇게 잘라 이렇게 막. 그래서 요걸 하나 팔아. 그러면 내 땅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못 찾아. 저기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관계, 법령 등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이 있는 증서 등의 매매, 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이건 뭘까요? 관계법령은 여기서 주택법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주택법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 뭐가 되겠어요? 뭐 우리 청약 받고 이러잖아요. 아파트. 그죠? 그럼 청약 받을 때 필요한 게 뭐예요? 통장. 그죠? 통장은 누구 거예요? 내 거죠. 내 거를 누구한테 팔 수가 있을까? 아니 팔 수가 있냐고 여쭤봤잖아요. 팔 수가 있기도 하죠. 이거 녹음되는데 참. 팔 수가 있기도 하잖아요. 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근데 어떤 분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손가방에 딱 보니까 청약 통장에 50개를 갖고 다녀. 통장에 50개. 그거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대단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그걸로 이제 분양받고 이렇게 하시는 건데 그걸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분은 직접 해도 안 되지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중개도 해도 안 돼요. 그죠? 나 통장 있는데 누구한테 좀 팔아줘. 누가 그랬어요. 팔아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그죠? 직거래하는 거 안 됩니다. 거래 당사자의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쌍방 대리라는 거는 뭐예요? 양쪽을 다 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한쪽은 된다? 한쪽은 된다. 근데 보세요. 우리가 할 일이 A와 B 간에 그죠? 알선을 하는 건데 그죠? 그럼 C가 A와 B의 양쪽 다 대리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계약서를 놓고 우선 공인중개사의 입장으로 얼마에 파신다는데 사시겠어요? 아니 얼마에 파실 거죠? 예. 그럼 왔다 갔다 해야 돼 내가? 그래서 입장이 그래서 얘기하는 거 듣고 아니요 그거 조금 더 깎아주셔야 되겠는데요?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떤 협의, 알선이라는 개념이 들어갈 수가 없게 돼요. 그죠? 하지만 내가 A만 대리를 한다면 어떻게 돼요? A가 10억까지는 받아달라 했어요 라고 할 수 있죠. 아니면 A가 10억 5천을 불렀는데 그죠? 뭐라 그래요? 제가 못 가지만 한 2천 정도는 깎아주셔도 돼요. 이렇게 대리 받을 수 있죠? 그죠? 그러면 B하고 C가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물건에 대한 공인중개사로의 입장을 설명을 막 해줄 거 아니에요. 알선을 하잖아. 근데 A의 입장은 이렇던데요. 요거까지는 된다던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C는 단독, 그러니까 쌍방 말고 한쪽은 대리가 가능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전매 등이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이건 뭘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세종시 같은데 아파트 분양받으면 아까 얘기는 뭐였어요? 통장 얘기야, 통장. 그죠? 청약 자체를 받으려고 통장 같은 거 중개하거나 하지 말라 그런 거고. 그죠? 지금 얘기는 뭐예요? 그 상황은 지나갔죠? 분양권을 받았어. 그죠? 동호수가 지정이 된 분양권. 내가 미래에 어디를 들어갈 것이다 라는 거. 그죠? 분양권을 받았을 때 그 분양권이 일반적으로는 어때요? 부동산 과열지구, 그러니까 투기 과열지구 이런 데 아니면 어때요? 전매 가능합니다. 그것도 소유권이기 때문에. 그죠? 가능은 하지만 전매가 제한되는 구역이 있죠. 전매가 제한되는 구역에서는 전매를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고. 또 하나는 A가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직거래하고 현실적으로는 직거래하고 많이 관련되는데요. 보통은 A와 B 간에 이런 거래가 이루어지는데요. 그죠? A가 B한테 파는 것이 아니라 A가 C한테 팔아요. C는 누구예요? 공인중개사죠. 직거래에 우선 걸렸죠. 그죠? 그러면 A가 C한테 계약금만 10억짜리 1억을 딱 걸었어요. 그죠? 1억을 걸고 C가 어떻게 돼요? 거래 자체의 정상적인 상황이면 A에서 C로 등기가 넘어와야 되죠. 그죠? 그러면 A가 등기가 A에서 C로 왔다가 또 B한테 간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등기료가 C 입장에서는 등기료가 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도 내야 돼? 비싸게 받았으면 양도세도 내야 돼.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계약금만 걸어놓고 계약서 작성해놓고 등기를 해요, 안 해요? 등기를 안 해. 등기를 안 하고 잔금을 밀어놓는 거예요. 오늘이 2월 1일이죠? 2월 1일 날 계약을 했는데 5월 1일 날 잔금을 해놔요. 3달 혹은 뭐 뒤로 더. 그죠? 그러면 C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팔아야지. 빨리 팔아야지. 그죠? 빨리 파는데 C하고 A하고 얘기가 되겠지요. 그죠? A 입장은 어때요? 어찌됐건 얘가 누구에게 팔건 말건 5월 1일 날은 얘가 잔금을 주는 거잖아. A 입장에서는 거래계약이 끝났지요. 그러니까 좋아요, 나빠요? 좋아. 그죠? 그 나중에 신경 쓸 거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A가 만약 양도세를 낸다. 내는 상황이다. 그러면 C가 B한테 팔 때 어떻게 하겠어요? A한테 산 거보단 비싸게 받을 거 아니에요. 10억에 샀다. 계약금 1억 걸었다. 그죠? 그러면 B한테는 최소한 11억에 팔 거 아니에요. 그럼 차익이 얼마예요? 1억 차익이 남았죠? 1억 차익은 C가 테이크를 할 것이고. 그죠? 그럼 A 입장에는 불편한 게 뭐예요? 나는 10억에 팔았는데 11억이 됐잖아, 계약서가. 그죠? 그러면 C가 바보는 아니겠죠. A가 그렇게 해주진 않을 거 아니야. 1억이 추가된 거에 대한 양도세 부분을 누가? C가 부담을 하겠죠. 그래도 장점은 뭐예요? 등기를 안 들었잖아. 그죠? 등기로만 해도 꽤 될 건데.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되는데, 이렇게 중간에 등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넘어갔죠?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 중간 생략 등기라 그래요. 다른 말로는 미등기 전매라고 얘기를 하고. 아시겠죠? 근데 대부분 현실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가끔 C가 어떻게 하는 경우가 있나요? C가 B한테 살 능력이나 살 필요성이 없는데, 그죠? 야, 그거 돈 잘 돼. 갖고 있다가 바로 팔아줄게. 누구한테? B 다시에게. 그죠? 그럼 이것도 C가 관여를 하겠죠?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 매매가 되는 거죠. 근데 B는 어때요? 아까의 C 입장이 되는 거죠. 이것도 안 되고. 아까 C가 직접 할 경우에는 직거래도 걸리고 여러 가지로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해야 돈을 번다 했죠. 중개법은 알면 할 수 있겠어요? 못 하겠어요? 못 하겠죠. 에? 중개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더 잘한다 이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중개사기 다섯 번째는 뭐예요? 금지된 증서, 금지 증서. 그 다음 6번이 뭐였어요? 7번 쌍방대리, 직거래. 그죠? 이거는 미등기 전매나 금지된 전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7가지 정도를 보시는데 1번부터 4번까지 5번부터 7번까지를 나눌 필요가 좀 있습니다.
나눌 필요가 있어요. 나눠서 요 앞에 있는 아이는 1에 1이 되는 거고 요 뒤에 있는 아이는 3에 3이 됩니다. 아시죠? 1에 1 이제 1년에 1천만 원, 3년에 3천만 원. 그래서 금지행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실게요. 금지행위란 공인중개사법 33조에 규정된 7가지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업무상 비밀누설 금지는 해서는 안 되는 행위지만 금지행위에 해당되진 않는다. 요건 체크를 좀 해놓으셔야 돼. 그죠? 헷갈릴 수 있겠죠? 아까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비밀누설 금지 의무라 그랬죠? 비밀누설 금지 의무는 당연 의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우리가 느낌이 어때요? 그래? 이럴 수 있죠? 이거 하지 말아야 돼? 지금 배웠으니까 이제 알잖아요. 배웠으니까 알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본다면 업무상 비밀누설 금지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업종에 다 해당되는 상황이에요. 핸드폰 하나 개설하러 가시면 어때요? 다 신분증 주고 복사하고 이러잖아요. 나오시면서 찝찝하지 않아요? 그죠? 내 신분증, 나의 주민번호는요, 누구든 다 안다고 생각하시는 게 세상 살기 편하셔요. 정말. 내 주민번호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2천만 명씩 유출된 게 제가 알기로는 한 두세 번 돼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누출됐다고 봐야 돼요. 주민번호는. 그러니까 내 주민번호에 너무 애착을 갖지 마세요. 이미 다 알아, 누구든지. 아무튼 그러한 비밀에 대해서는 어떤 업종이든지 당연으로 적용이 되는, 그죠? 당연 의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법에서 33조에서 규정을 해놓은 것은 이게 때에 따라서는 해도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매매업 같은 거 할 수 있죠? 아닌가? 할 수 있지 않아요? 그죠? 해달라고 또 하고 있는 게 또 매매업이에요. 매매업은 허하게 해주세요.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게 해달라고. 근데 하지 말라고 돼 있는 거예요. 법에서는. 그래서 비밀 누설 금지 의무와 헷갈리지 아예 분리를 좀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금지행위의 효과는 누구에게 다 대상은 금지행위는 공인중개사 등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에요. 등자가 붙으면 어떻게 된다? 이제는 뭐 여러 가지 설명할 필요 없이 등자 붙으면 어디까지? 중개보조원까지. 그죠? 그럼 중개보조원도 이걸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위반시 제재에서 행정처분, 행정형벌, 간접처분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보시면 행정처분은 뭐예요? 행정자가 들어간 처분이면 뭐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돈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징역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격증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등록증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행정과 관련된 건 자격증, 등록증이겠죠? 갖고 있는 거 뺏는 거라 그랬죠? 갖고 있는 거 정지시키거나. 그죠? 그럼 개업 공인중개사는 어떻게 되겠어요? 등록 취소 사유,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당연히 소속 공인중개사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격 정지 사유에 되겠고, 중개보조원은 행정처분 받는다 했어요? 안 받는다 했어요? 그냥 이해하시기 편하게 안 받는다 하지 마시고요. 받을 게 없어. 그죠? 중개보조원이 갖고 있는 게 뭐 개뿔 있어요? 없죠? 증이 없어요, 증이. 그러니까 중개보조원은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7가지를 행정처분은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받는다. 그죠? 잘 생각해 보면 어때요? 등록 취소도 2가지가 있잖아요. 할 수 있다와 해야만 한다 있죠? 그러면 할 수 있다 정도면 아주 무거운 건가요? 그래도 그나마 좀 가벼운 건가요? 그나마 좀 가벼운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요. 그리고 그나마 좀 가벼운 거니까 소속 공인중개사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격 취소당하는 것이 아니고 정지당한다. 그죠? 중개보조원 신경 쓸 거 없고요. 행정형벌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여기 나눠드린 대로 4개, 3개 해서 1년에 1천만 원, 3년에 3천만 원입니다. 그죠? 그러면 비교를 좀 해보면, 그죠? 비교를 좀 해보면 어떨까요? 이거를 1년에 1천만 원, 3년에 3천만 원, 뭐 나는 시험 보는 그날까지 완벽하게 외울 수 있다라는 분이면 괜찮아요. 그죠? 근데 저는 그러질 못하니까 나름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잘 보면 매매업을 한다, 샀다, 팔았다. 그죠? 걸리는 게 이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 있어요? 직거래, 쌍방대리 이런 거 하지 말라. 그죠? 두 개는 비슷하죠. 그죠? 무등록하고 거래하지 마라. 그죠? 초과 보수 받지 마라. 중개 사기 하지 마라. 저는 여기 조금 걸리기는 해요. 그죠? 중개 사기가 조금 걸리는데 왜냐하면 비교를 좀 해보자는 거예요. 그죠? 비교를 좀 해봐요. 그럼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 이쪽은 조금 가벼운 거, 이쪽은 조금 무거운 거죠. 맞아요? 그러면 법에서 생각하는 무거운 걸 뒀다라는 얘기는 얘가 더 나쁜 짓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다 나름의 방법이 이제 나중에 생기시겠죠. 그죠? 내가 이해할 때는 어떤 게 더 가볍고 어떻게. 근데 매매업, 임대업. 그죠? 매매업을 한다. 매매업의 유혹에 빠진다. 그죠? 어때요? 이게 심한 거예요? 덜 심한 거예요? 요거하고 요거는 두 개를 같이 비교하면서 그냥 이해를 하실 수밖에 없고 무등록자라고 하면 어때요? 그럴 수 있겠죠. 몰랐으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몰랐다. 공인중개사 있는데 공인중개사인 줄 알았는데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몰랐으면 좀 괜찮아요. 무등록자인 거를 모르고 한 행위면 괜찮아요. 근데 알고도 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과보수는 어때요? 받은 거 돌려줘. 그죠? 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한 행위가 돈을 받은 행위가 돈을 이만큼 받았다 그러면 이게 다 지금 잘못된 거예요? 아니죠. 여기까지가 잘못된 거죠. 원래 법정은 여기까지니까. 제가 좀 설명을 좀 못하고 있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죠? 전체적으로 싹 나쁜 짓은 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게 완벽하게 말하자면 악이 있다면 순수하게 악이 아니라, 그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지금 말씀을 좀 드리는 거야. 중개 사기도 어때요? 얘기를 하다 보니 내가 실수든 아니면 막 업돼서 얘기하다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얘기 할 수 있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확정되지 않은 얘기인데 막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좀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고 지금은 시간이 좀 있으니까 나중엔 그냥 하다 보면 그냥 외워지시겠지만, 그죠? 이해를 그렇게 하시면 전반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좀 편하다는 얘기죠. 외우려고 하면 너무 한두 끝도 없으니까. 얘는, 그죠? 실제로 내가 생각할 때는 저것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얘는 그냥 안 되는 거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다 안 되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나중에 분류하기가 좀 편하다는 얘기지. 그 개발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괜찮아요. 그렇죠? 개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 상관없죠. 왜? 그거는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판단을 누구에게? 의뢰인에게 유보를 시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의뢰인은 대부분 물어보죠. 그래요? 그거 얼마나 되는데요? 뭐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겠죠. 그죠? 근데 지금 그러면 공인중개사에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제가 볼 땐 87.2%쯤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어디에서 얘기가 나왔고 어디도 투자 유치를 확정을 했고 뭐 이렇게 됐다. 사실된 팩트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 부동산이라는 건 솔직히 아무도 몰라요. 그죠? 암만 공부를 많이 해도 몰라요. 부동산을 제일 잘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감 좋으신 분들. 정말 감 좋으신 분들이 잘해요. 그냥 여기 될 것 같은데 그럼 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그렇겠어요. 제가 나름, 그죠? 네, 부동산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데 쭉 힘들게 쭉 올라가 보니 결국은 감이더라 이러니까 환장을 합니다. 그죠? 결국은 감이.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경제학과 교수님이 주식 투자를 해서 쫄딱 망했어요. 그 쫄딱 망한 집안을 누가 살렸냐면 그 교수님 사모님이 살렸어요. 뭘로 살렸을까요? 감으로 부동산을 산 거야.
좋다 하니까 샀어. 오르네? 좋다 하니까 샀어. 경제학 교수님 어땠겠어요? 나름 그래프 막 복잡한 거 막, 그죠? 엄청 통계 돌리고 난리 쳤겠죠. 그래서 주식 투자에 성공할 수 있어! 그랬는데 쫄딱 망했고. 부동산이 좀 그렇습니다. 공부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감과 저런 거 있죠. 저도 뭐 경험이 아주 오래되진 않았지만 경험칙상 부동산 잘 하시는 분들은요. 의사결정이 빠르신 분들. 멋있는 말로 의사결정이 빠르신 분들이고요. 우리 편한 말로 뭐예요? 잘 지르시는 분들 있죠. 딱 생각하면 바로 실행에 딱 옮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좀 따르더라고. 하나 갖고선 6개월씩 끌면 그 사이에 올라. 이걸 얘기를 들었는데 6개월을 고민하잖아요. 그럼 6개월 만에 올라. 1,000만 원이 올라. 그죠? 그때 했으면 1,000만 원 벌었는데. 그래요. 그래서 보시면 그 다음에 간접 처분이에요. 이거 중요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금지행위를 해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의 결격. 이제 등록의 결격까지 가네요. 실제로. 그죠? 다시 정리 잘해야 돼요. 지금 금지행위가 나왔잖아요. 그죠? 이제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보자고요. 금지행위를 하면 1년에 1천만 원, 3년에 3천만 원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벌금형. 이 법이죠? 공인중개사법이잖아. 그럼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 등록의 결격이 된다 했잖아요. 그죠? 등록의 결격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뭐라 그랬어요? 중개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할 수 없다. 언제까지? 웬만하면 3년. 그죠? 처분 이후 3년. 징역 살고 나오면 3년. 뭐 하라 그랬어요? 자수. 그죠? 그러면 이 법에 의해서 30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는 얘기가 요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등록에 결격이 돼서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앞에서 행정협을 뭐라 그랬어요? 행정협을 상대적 등록 취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금지 행위 자체만 가지고는 등록을 취소시킬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죠? 형사처벌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앞에 행정협에 상관 있어요 없어요? 그거 상관없이 무조건 아웃이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금지행위 하지 말아야 돼. 우리가 이 법을 배우는 두 번째 목적이 뭐야? 자격증 취소 안 당할 거잖아요. 등록증 취소 안 당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알고 계셔라. 즉 금지행위 하지 말아라. 그죠?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가 금지행위를 해서 징역형을 선고를 받았다.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해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고 이 법을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자격도 날아간다. 아시겠죠? 자, 정리하면 금지 행위를 통해서 그죠? 금지 행위를 통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죠? 벌금보다 센 거잖아요. 게다가 이 법이야. 그죠? 우리 등록의 결격에서 뭐였어요? 징역형을 선고받아도 결격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날라가는 거예요. 등록 날라가요. 등록 우선 날라갔어. 그죠? 등록만 날라가면 어때요? 3년 있다가 뭐 하면 돼요? 다시 재등록하면 되겠죠. 그죠? 왜? 난 자격은 있으니까. 근데 이 법에 의해서 징역형을 받았으니까 자격까지 날라간다. 그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금지행위 규정은 단속 규정이므로 개업공인중개사가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행위를 한 경우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계약 효력에는 영향이 있다 없다? 지금 몇 개 했는데 계속 어때요? 단속 규정이라고 한 거는 단속 규정은 뭐라 그랬어요? 그 전에 나왔던 얘기는 뭐죠? 무등록 중개업자가 할 경우였죠? 에? 무등록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을 성사시켰다. 중개를 완성시켰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돼요? 무등록 중개업자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한 중개행위도 행위 자체는 유효하다 했어요. 그죠? 순이 엄마가 계속해서 슈퍼를 하면서 맨날 뭘 하냐면 중개를 해.
그럼 무등록 중개업자죠. 순위 업무가 어쩌다 한 번 하면 괜찮은데, 그죠? 맨날 해. 맨날 하면 무등록 중개업자가 되는데 순위 엄마가 체결해준 거래계약은 유효하다. 하지만 순위 엄마 돈 받을 수 있다 없다? 중개보수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아시겠죠? 근데 중요한 건 금지행위에서는 어때요? 순위 엄마가 아니고 누구예요? 응? 공인중개사죠. 순위 엄마는 무등록이었죠. 여기는 뭐예요? 등록이죠. 맞아요? 그래서 말이 좀 웃겨요. 금지행위를 한 사람은, 금지행위를 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는 청구할 수 있다라고 나와. 왜 그럴까요? 아까 순위 엄마하고 차이점은? 순위 엄마는 자격이 없었죠. 여기는 기본적으로 내가 금지행위라는 말 자체는 뭐예요? 하지 말라는 걸 한 거지만, 그죠? 내가 일한 거는 맞죠? 일한 건 맞으니까 돈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은 갖고 있잖아요. 내가 하지 말라는 걸 했지만, 물론 내가 하지 말라라는 걸 해서 등록이 취소당했을 경우에는 자격이 없어지는 거지만, 그죠? 금지행위 자체를 할 때는 나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그래서 중개보수는 청구할 수 있다. 당연히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도 효력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결론만 얘기하면 어때요? 거래계약 자체는 무등록이든 등록이건, 그죠? 금지행위건 어찌됐건 거래계약은 무조건 유효해. 그죠? 아시겠죠? 근데 돈을 받는다 못 받는다는 어떤 행위를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격이 있냐 없냐 갖고 따진다는 얘기죠. 그죠? 자격이 없을 때는 없고 자격이 있을 때는 청구권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좀 여기 중요한 거는 179페이지 동그라미 2번이요.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영위하는, 이게 뭔 얘기냐면 아까 무등록자와 거래하지 말라 했죠.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해 중개를 의뢰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무등록인 거를 알았으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죠. 근데 밑에는 뭐라고 했어요? 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밑에 것도 중요해요. 거래라는 게 무등록과 거래를 했다라는 것 자체, 즉 의뢰를 받거나, 그죠? 거래를 했다라는 것 자체는 의뢰인의 거래 계약이 완성됨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죠? 무등록 중개업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죠? 쉽게 얘기하면 떴다방인 거를 알면서 떴다방한테 물건을 받으면 된다 안 된다? 받는 것조차도 안 된다. 아시겠죠? 명의를 이용하는 건 당연히 안 되고, 그 다음에 넘기시고, 이것도 그래요. 양가로 2번은 중개 보수에 관한 얘기잖아요. 돈 초과해서 받지 말라 했죠? 거기서 좀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동그라미 5번 보세요. 법정한도를 초과한다는 것을 알면서 당좌 수표를 받았다면 당좌 수표가 부도 처리되거나 중개인에게 그대로 돌려주더라도 금지 행위에 해당된다. 그럼 이걸 여기서 기준으로 삼는 건 뭐예요? 행위의 의도가 되겠죠? 그죠? 돈을 당좌 수표를 받을 당시에는 어땠어요? 중개수수료가 초과된다는 걸 알고 있죠. 그 돈이 진짜 돈인지 유효한지 무효한지가 중요한 상황이 아니란 얘기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 비교하자면 웃긴 게 그거 있죠. 뭐 요즘 하도 이제 시끄러운데 돈을 뭐 받았는데 돌려줬다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돌려줬어도 받을 땐 받은 거잖아, 그죠? 그렇지 않아요? 받았을 당신 어때요? 그죠? 그 다음에 순가중개 계약은 말씀드렸고 넘기실게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11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 산정에 관한 지자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금액의 초과 보수를 받은 경우에도 초과 보수 금지 행위에 해당된다. 그죠? 헷갈려가 좀 더 받았어요. 그죠? 시도 조례 그거 무조건 붙여넣어야 했죠. 어떤 경우가 많냐면요. 한도액이라는 게 있거든요. 5천만 원 미만, 1억 미만 한도액이 있어요. 주택일 경우에. 그러면 20만 원, 30만 원인데 계산해 보면 뭐 37만 4천 원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 37만 4천을 받았다 하자고. 그죠? 그랬는데 한도액은 30만 원이에요. 그럼 7만 4천 원 더 받은 거죠. 그거는 초과보수 해당이 되겠죠.
예를 들자면 그렇게 헷갈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월세하고 전세하고 좀 다르거든요. 월세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미만은 또 70%를 곱해요. 월세 복잡해. 1000에 30이면 4천만 원이면 계산하기 편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월세에 대한 70%를 곱해요. 그럼 37에 21이잖아. 2,100만 원에다가 1,000만 원에 3,100만 원 기준으로 0.5%거든요. 그러니까 4, 5, 20에서 20만 원 받을 거 3,100만 원에 5%니까 얼마예요? 5, 35, 5, 1로. 그죠? 15만 5천 원이 되네요. 근데 15만 5천 원 받아야 되는데 20만 원 받은 거야. 그럼 잘못된 거지. 금액이 작으니까 그냥 뭐 그런가 이러시지만 그죠? 금액이 클 경우에 얘기가 달라지죠. 착각했을 때. 부가세예요. 우리가 시간 있으면 좀 따져보면 좋은데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얘기 들어보셨지요? 사업자 갖고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죠? 1년에 4,800만 원 매출액 이하일 경우에는 간이 과세라는 걸 해요. 그죠? 간이 과세자는 세금 계산서 발급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죠? 여기서 말하는 세금은 뭐예요? VAT죠. 그죠? 그다음 일반 과세자는 어때요? 일반 과세자는 세금 계산서 발행이 가능하죠. 그죠?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대부분 간이과세일까요? 일반 과세일까요? 대부분 간이과세죠. 대부분 간이과세로 만들어요. 근데 일반 과세로 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일반 과세 하시는 분들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죠? 세금 계산서를 발급의 의무가 있다는 건 뭐냐면 세액을 징수할 수 있다라는 의미하고 동급이에요. 세액을 징수할 수 있다. 여기서 얘기하는 세액도 뭐가 되겠어요? VAT고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30만 원 수수료가 30만 원이다. 그러면 플러스 3만 원 해서 얼마? 33만 원 청구해라. 아시겠죠? 간이과세자는 어떻게 될까요? 간이과세자는요. 원래 요거를 우리가 공급가액이라고 부르죠. 공급가액 세액해서 33만 원이잖아요. 요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정설이에요. 왜냐하면 간이과세자라고 세금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 할까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를 안 낼까요? 냅니다. 대략 한 3% 정도 내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정상적인 부가가치세는 단일세율 10%잖아요. 이거는 나라마다 달라요. 국가마다 달라요. 낮은 데도 있고 높은 데도 15% 20%인 데도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단일세율로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10%인데 간이과세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매출도 얼마 안 되는데 복잡하게 할 필요 있느냐? 대충 업종별로 니네 업종은 경비나 이런 게 얼마 쓰니까 그 정도 세금 내라라는 뜻이거든요. 그거를 부가세에도 끌고 와요. 그래서 1월 말 되면 1월 말이 되면 1월 25일까지 얼마 전이네요. 참. 부가세 신고를 하죠. 부가세 신고를 다 하는데 간이과세자도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세액을 내요. 요즘은 문제가 예전에는 대부분 다 간이과세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현금 영수증이라는 게 없었어. 그죠? 현금 영수증이 없으니까 부동산에서 중개 수수료, 중개 보수를 카드로 끌고 보신 분 없죠? 그러면 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걸 보신 분 있어도 숨겨놓을 거야. 그죠? 있어도 숨겨놓지. 왜? 수수료 나가죠. 그죠? 세금 매출 잡히죠. 근데 요즘은 좀 의미가 없는 게 뭐예요? 근데 현금 영수증은 매출이 잡혀요, 안 잡혀요? 잡혀요. 그죠? 요즘은 현금 나내고 현금 영수증 해달라 하죠. 그러니까 좋은 시절은 다 갔다. 불법입니다. 상관없어요. 간이든 과세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만약에 30만 원짜리라고 하잖아요. 30만 원짜리라고 하면 일반 과세자에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30만 원인데 세액 3만 원 더 주세요. 이 얘기는 원래 맞는 얘기도 아니에요. 원래 33만 원 주세요. 이래야 맞거든요. 원래는 부가세라는 거는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싸게 보이려고 부가세 별도란 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부가세 별도면은 안 받을 수도 있어요? 법적으로는 안 받는 게 불가능해요.
근데 부가세 별도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계산서가 필요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은 다 계산서 안 끊고 그냥 싸게 해줘요. 그럼 서로 좋으니까 매출 안 되니까 소득세 부분이 또 빠지잖아요. 15%가 빠진단 말이에요. 대략적으로. 그래서 그 얘기가 널리 퍼진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격을 얘기할 때는 그냥 이 가격을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따지면 어때요? A라는 공인중개사하고 B라는 공인중개사하고 법적으로 수수료, 중개 보수를 정해놨지만 수수료가 실제로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간이가세의 경우에는 30만 원 부를 것이고 과세 사업자 같은 경우는 33만 원 부르는 게 원래 정상이에요. 근데 그렇게 아무도 안 하죠. 수수료는 30만 원이니까요. 3만 원 부가세 주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원래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30만 원 현금 영수증 끊어야 되니까 더 주세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원래는. 그죠? 문제 되는 거죠. 달라 그러면 안 돼. 그거는요, 또 딴법에 또 걸려요. 그래서 현금 얼마, 카드 얼마 이거 있죠? 그거 걸려요, 원래. 그래서 표시해놓으면 안 돼요. 그 사진 찍어서 신고하면 걸려요. 그게 무슨 다른 법에 제가 예전에 한번 찾아본 적이 있는데 궁금해서 걸려요. 표시도 하면 안 돼요. 카드도 현금이 원래 동일해야 되고요. 세액 더 달라는 소리 하면 그딴 소리 하면 원래 안 되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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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요, 세금 계산서는 착각하시는 게요, 사업자만 세금 계산서를 받는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받는 상대방 공급자가 있잖아요. 공급받는 자가 있고, 공급받는 자는 개인이든 다 상관없어요. 무조건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 과세 사업자는. 개인에게도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요. 근데 사업자일 경우 세금 계산서에 더 목매잖아요. 왜냐하면 매입 계산서가 있으면 자기가 내가 낼 세금을 빼주니까.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라 그래가지고 세액을 깎아주잖아요. 왜냐하면 부가가치세라는 건요, 최종 소비자가 원래 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저기 TV 사러 가시잖아요. TV 사러 가시면 계산서가 딱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 부가세하고 공급가액이 다 따로 나와요. 180만 원이면은 따로 나와요. 그죠? 16 얼마, 16 뭐 얼마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나와요. 100만 원짜리 사면 90 90 90 이렇게 나오잖아요. 90 그다음에 이렇게 나오죠. 90 90 뭐 90 여기 90 이렇게 나오죠. 합치면은 99999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서 발행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모르죠. 그리고 부가세는 면제되는 물품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시려면 마트 가시면 돼요. 마트 가면 이만큼 쭉 있잖아요. 거기 자세히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면세 물품이 있어요. 거기서 얘기하는 면세 물품이 부가세예요. 뭐 분유나 우유 뭐 이런 것들 필수품 같은 거 있죠. 그런 건 나라에서 세금을 안 받아요. 원래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거 있고 학원 있죠. 학원. 학원은 면세 사업자예요. 아예. 네, 학원은 면세 사업자예요. 학원에서도 만약에 학원이 일반 과세자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학원비가 20만 원이면 22만 원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면세 사업자라는 거는 세금을 깎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어때요? 좀 덜 받으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좀 쉬었다 할까요? 네.